경제 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이게 어쩌면 그냥 한 기업의 합병 소식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여는 뭐랄까 하나의 신호탄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랑 인공지능 기업 xAI 이 두 거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합병으로 탄생한 기업의 가치가요. 발표된 것만 무려 1조 2,500억 달러입니다. 와, 1조 2,500억 달러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아시죠? 그리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딱 그 사이에 위치하는 엄청난 규모인 거죠. 지금 성장세를 보면 머지않아 테슬라 가치도 넘어설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로켓 쏘는 회사랑 인공지능 만드는 회사가 합친다니 처음 들었을 땐 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조각의 퍼즐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리고 그 그림이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조각들을 좀 맞춰봐야겠죠. 일론 머스크 하면 여러 회사가 떠오르는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건 역시 전기차 회사 테슬라. 네, 그리고 우주 화물 운송의 개념을 바꾼 스페이스X가 있고요. 소셜미디어 X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특히 그록이라는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xAI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간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xAI는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이미 소셜미디어 X랑 한번 합병을 했어요. 아, 먼저 둘이 합쳤었군요. 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결합이었거든요. X에서는 매 순간 전 세계의 생각, 뉴스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데이터 그 자체죠. 바로 그 살아있는 데이터를 AI가 학습 자료로 삼는 겁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플랫폼과 그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AI 회사가 만났으니 뭐랄까 완벽한 시너지였죠. 하긴 챗 GPT 같은 모델들이 과거 데이터로 학습했다면 그록은 지금 이 순간의 실시간 정보로 학습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스페이스 X가 등장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미 X와 합쳐진 xAI를 통째로 인수한 겁니다. 머스크가 이 합병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던데요. 지구 안팎에서 가장 야심찬 수직통합형 혁신 엔진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요. 네, AI, 로켓, 우주인터넷, 통신까지 전부 한 지붕 아래 두겠다는 선언인 거죠.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 말이죠. 2026년 말에 기업 공개 IPO를 통해서 최대 500억 달러. 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약 70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누구나 이 거대한 비전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우주랑 AI가 무슨 상관일까요? 머스크는 심지어 2-3년 안에 AI 연산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우주에서 하는 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까지 했어요. 아니 땅에서 하던 계산을 왜 굳이 우주까지 가서 하겠다는 걸까요? 현재 모든 AI 연산은요. 지상에 있는 아주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십만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창고 같은 건물에 꽉 채워놓고 24시간 돌리는 거죠. 네, 그렇죠. 머스크의 주장은 이 모든 걸 우주에 띄워놓은 위성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발상이죠. 듣기만 해도 규모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페이스X가 이 우주 데이터 센터 계획을 위해서 위성을 무려 100만 개를 쏘겠다고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100만 개요. 지금 스타링크가 몇 개쯤 되죠? 지금 전 세계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스타링크 위성이 약 9,000개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럼 100배가 넘는 거네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그렇죠. 밤하늘이 별 대신 위성으로 가득 찰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위성을 쏘아 올려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는 이유. 그러니까 지상 데이터 센터에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길래 그런 거죠?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지금 크게 세 가지 비용 문제랑 씨름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전기입니다. 아, 전기. 네. AI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지을 만한 곳에 전력망이 남아있질 않아요. 새로 전력망을 까는 데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아예 발전소를 통째로 짓는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추운 지방에 짓기도 하죠. 아, 냉방비 때문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 냉각입니다. AI 칩,
GPU가 작동하면서 엄청난 열을 뿜어내는데 이걸 시키는 데만 데이터 센터 전체 전기 사용량의 거의 절반이 쓰입니다. 절반이나요? 네. 그런데 머스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주에서 해결하려는 겁니다. 우주에는 24시간 내내 가려지는 것 없는 태양 에너지가 공짜로 쏟아지죠. 아, 그렇죠. 그리고 우주 공간 자체는 섭씨 영하 270도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자연 냉각이네요. 그렇죠. 즉 전기와 냉각 이러는 가장 큰 두 가지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부지 문제 같은 현실적인 거겠고요. 맞습니다. 지상에서는 부지 확보, 주민 반대, 각종 규제 이런 거에 부딪히지만 광활한 우주에는 그런 제약이 전혀 없죠. 결국 지상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비용 구조인 전기, 냉각, 부지 이 세 가지를 우주의 물리법칙으로 그냥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글이 떠오르네요. 구글도 자체 AI 반도체 TPU라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데이터까지 모든 걸 직접 통제하는 수직 계열화로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비교입니다. 구글의 수직 계열화가 AI 경쟁에서 엄청난 비용 우위를 가져다 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머스크의 전략은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간다고요? 네. 구글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경기의 규칙을 최적화하고 있다면 머스크는 아예 우주라는 새로운 경기장을 만들어서 경쟁자들을 불러들이는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뭐랄까 궁극의 수직 계열화죠. 새로운 경기장이라. 와,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다른 회사들이 땅에서 더 싼 전기 찾고 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개발하려고 애쓸 때 혼자 전기랑 냉각이 공짜인 곳으로 가버리겠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합병은 스페이스X와 XAI 양쪽 모두에게 완벽한 윈윈입니다.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기존의 위성 발사 대행 사업을 넘어서 우주 데이터 센터 임대 및 운영이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새 시장이 생기는 거고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가 아마존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스페이스X에게도 새로운 핵심 사업이 생기는 거죠. 또 스페이스X의 안정적인 현금으로 아직 수익 모델이 부족한 XAI에 막대한 개발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XAI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셈이네요. 그렇죠. 지상에서 벌어지는 그 조단위의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니까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AI 연산을 할 수 있는 독점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는 거군요. 네, 결국 AI 경쟁은 누가 더 싸고 효율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냐의 싸움인데 혼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카드를 쥔 셈입니다. 이건 뭐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 되겠는데요.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어떻게 우주에 있는 경쟁자랑 가격 경쟁을 하겠어요? 한쪽은 전기세, 냉방비를 다 내고 다른 한쪽은 안 내는데 말이죠. 경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전은 정말 엄청나네요. 자유로운 에너지, 완벽한 냉각, 무한한 공간. 그런데 이게 너무 좁게만 들려서 제 이성적인 뇌가 계속 분명히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대한 기술적 난관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모든 건 아직 비전 단계이고 현실이 되기까지는 몇 개의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열 방출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우주는 영하 270도라면서요. 그 자체가 거대한 냉각기 아닌가요? 그냥 뭐 창문만 열어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아, 진공. 네. 그래서 공기처럼 대류 현상으로 열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열을 내보낼 유일한 방법은 복사, 즉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려면 아주 큰 방열판, 라디에이터가 필요하죠. 오디오 앰프 뒷면에 있는 방열핀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수백 미터, 수킬로미터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방열판의 부피랑 무게가 커질수록 발사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딜레마가 있죠. 아, 진공이라는 변수가 있었군요. 그럼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죠? 지상에서는 엔지니어가 가서 부품 갈면 되지만 우주에 떠 있는 위성 컴퓨터가 고장나면요. 우주복 입고 가서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원격 정비나 아예 고장난 위성을 버리고 새 위성을 쏘는 방법이 거론되는데
아직은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어려운 과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우주 방사선입니다. 아,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그거요? 네, 지구 대기권이 우리를 강력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궤도에는 이 방패가 없죠. 고에너지 입자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이게 반도체 회로를 때리면 메모리의 0이 1로 바뀌는 그런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또 무거운 차폐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맞습니다. 정교하고 무거운 차폐 기술이 필수적이죠. 듣고 보니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재사용 로켓은 지구 안에서의 공학 문제였지만 방사선 차폐나 로봇을 이용한 우주 정비 같은 건 거의 물리학과 첨단 로봇 공학의 영역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머스크는 이걸 계속 밀어붙이는 거고요. 머스크의 접근 방식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지 보수 문제를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랑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걸음마 단계인 옵티머스가 10년 뒤에는 무중력 공간에서 정밀한 수리 작업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 개별 기술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의 기술적 한계에만 갇혀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미래의 기술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 자체는 매우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기술적 난관을 넘어서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스크가 카르다셰프 척도라는 개념을 언급했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죠. 1964년에 러시아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셰프가 제안한 이론인데요. 문명의 발전 단계를 그 문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으로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으로요? 네, 1단계 문명은 자신이 속한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수준. 예를 들어 지구의 모든 지열, 풍력, 태양광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인류는 아직 0.7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럼 2단계 문명은요? 2단계 문명은 행성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항성계의 중심별, 즉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태양의 에너지를요? 네, 머스크는 이번 합병과 우주 데이터 센터 계획이 인류를 궁극적으로 이 2단계 문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태양 에너지를 직접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와,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인류가 에너지와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문명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정말 AI와 우주가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흥미로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컴퓨팅 파워의 한계가 정말로 사라진다면 별의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는 무한한 계산 능력을 인류가 손에 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암흑 물질이나 양자 중력 같은 물리학의 난제들, 혹은 인류의 오랜 꿈인 우주 탐사의 새로운 지평은 과연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깊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